아저씨, 저 아저씨요? 우리 옆집에서 국수 팔아요. 매일 봐요. 소녀의 손가락이 위령비 속 사진을 가리킵니다. 민수의 손에서 국화가 떨어졌습니다. 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그 얼굴이 사진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대표님, 이 싸움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회의실 테이블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에는 먹튀 창업자 강민수라는 기사가 떠 있죠. 회사가 망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7년 전 아버지 보험금으로 시작한 사업.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은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강민수는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우고 추모공원 입구에 섰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7년 전 이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장 단지 외곽의 빈터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조성한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나무 벤치들, 그 한쪽에 회색 화강암으로 만든 위령비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위령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굴렸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위령비 앞에 도착한 민수는 무릎을 꿇고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석에는 작은 사진들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7년 전 공장 폭발 사고로 숨진 23명의 얼굴이었죠. 그중 한 사진 앞에서 민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태수, 향년 52세, 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장 출입증을 만들 때 찍은 사진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민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저 여기까지 왔어요. 프랜차이즈 11개 냈어요. 이번 달에 또 3곳 오픈하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네 분식 대표이사 강민수. 번들번들한 명함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보험금 없었으면 저 여기 못 왔어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허름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방은 낡았고 운동화는 닳아 있었죠. 저기요, 아저씨. 소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위령비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저씨 말이에요. 소녀의 손가락이 강태수의 사진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데요. 매일 봐요. 국수 가게 하세요. 민수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국수 팔아요. 우리 집 옆에서요. 아침마다 가게 문 여는 거 봐요. 소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표정이 아니었죠. 민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고 보험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아버지. 지금도요? 민수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네, 매일이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위령비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녀를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인천 외곽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죠.
재개발 예정지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여기 곧 다 없어진대요. 우리도 이사 가야 해요. 소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차는 언덕 아래 주차장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낡은 시멘트 계단이 구불구불 이어졌죠. 계단 양옆으로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벽은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죠. 좁은 골목마다 빨래 건조대가 놓여 있었고 빨래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고급 양복이 땀에 젖었죠. 소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서갔습니다. 저기요, 파란 천막 보이죠? 소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파란 천막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좌판이 펼쳐져 있었죠.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천막에는 손글씨로 쓴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착한 국수? 삐뚤삐뚤한 글씨였죠. 간이 가스버너 하나와 커다란 알루미늄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노인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삶고 있었죠. 땀을 닦으며 냄비를 들여다보는 모습, 민수의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눈, 귀, 코, 인매, 사진 속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7년이 지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보았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골목에 울렸죠. 민수야.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여기, 어떻게?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넌 절대 오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죠.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던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울었던 아버지,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죠. 성공한 사업가도 프랜차이즈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왜 돌아가신 걸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야 한다. 넌 여길 와선 안 돼. 위험해. 무슨 소리세요? 제발 모른 척하고 살아라. 그게 너한테도 좋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깊숙이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파란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막을 내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국수집 안은 어둑했죠. 가스버너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채웠습니다. 7년 전 그날, 말해야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산업 하청 공장이었어. 야간 작업 중이었지. 설비가 낡았는데도 계속 돌렸거든.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폭발이 났어. 불길이 치솟았고 사람들이 쓰러졌지. 난 운 좋게 살았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런데 이틀 뒤였어. 병실에 양복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 도연산업법무팀이라더군. 민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 설비 점검을 안 한 건 회사였고 불법 야간 가동을 지시한 것도 회사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청업체 책임으로 돌리겠다고 했어. 그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조사받을 때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럼 보상을 주겠다고.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더 높은 사람이 왔어. 도연산업 회장 강도연이었지. 민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서열 30위 안에 드는 사람이었죠. 강 회장이 직접 병실에 왔어. 그리고 말했지. 내가 죽은 걸로 처리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보험금도 주고 위로금도 주겠다고.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난 거절했어. 처음엔.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났어. 검은 선글라스 낀 남자였지. 그 사람이 말했어. 시신은 없는 실종 처리로 하면 된다고. 위령비는 회사에서 세워준다고. 대신 이 도시에서 이 이름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왜 그런 걸 받아들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 사람들이 사진을 보여줬어. 내가 학교 가는 사진. 분식집에서 일하는 사진. 그리고 말했지. 내가 입 다물지 않으면 아들도 사고 날 수 있다고. 민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넌 22살이었어. 대학도 못 가고 분식집에서 떡볶이 팔고 있었지. 난 널 대학 보내지도 못한 아버지였어.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길 순 없었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나왔죠. 계약서야. 강태수는 사망 처리. 새 주민등록증은 강철수. 가족과 일체 연락 금지. 이 도시 출입 금지. 위반하면 가족에게 불이익. 서류에는 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도장이었죠. 각서도 썼어. 평생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 대신 보험금 5천만 원과 위로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으로 민수는 첫 가게를 냈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죠. 날 살리려고. 아버지가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찢어졌죠. 아버지가 감당했을 외로움. 죽은 사람으로 살아온 7년. 그런데 왜 여긴 오셨어요? 이 도시 출입 금지라면서요? 재개발 때문이야. 다른 곳은 물가가 너무 비싸. 여기가 마지막 남은 달동네거든. 그래서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죠. 민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도연산업의 음모,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자신의 성공. 민수는 홀로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죠. 도연산업 고발을 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넘길 순 없어요. 민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년간 모은 자본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11개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인맥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계약서도 있고 각서도 있고요. 아버지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먹튀 창업자 강민수, 산재 피해자, 가족 팔아 성공.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죠. 7년 전 공장 폭발 사고 희생자 유족이던 강민수 씨. 보험금과 위로금 8천만 원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현재 11개 매장 운영 중. 그러나 최근 돌연 도연산업을 상대로 소송 제기. 업계에선 추가 보상금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가맹점주였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사 봤는데요. 저희 매장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민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일단 본사 로고 좀 떼고 싶은데요.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또 울렸습니다. 다른 가맹점주였습니다. 대표님,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서요. 하루 종일 전화가 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이었죠. 다음 날 광고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식품 박람회 참가도 거절당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그들 앞에 섰죠. 대표님,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싸움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민수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흔들리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불안이 가득했죠. 회사가 망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민수는 다시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언덕 계단을 올랐죠. 숨이 찼습니다. 국수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천막이 걷혀 있었습니다. 가스버너도 냄비도 없었죠.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리가 나왔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짐 싸고 계세요. 어디 가신대요? 민수는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달려 올라갔죠. 낡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가방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야 한다. 어디를요? 내가 사라지면 도연산업도 흥미 잃을 거야. 그럼 넌 안전해지지.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다가갔습니다.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또 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아버지는 민수를 피해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가방 끈을 붙잡았습니다. 놓아라. 그때도 혼자 도망가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 전에도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사라지셨잖아요. 그때도 날 두고 가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또 혼자 도망가려고요? 또 날 버리고 가시려고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민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이번엔 나도 같이 싸울 거예요. 아버지, 7년 전엔 어렸으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젠 제가 아버지 지킬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넌 아직 몰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다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민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없이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죠.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비어있는 국수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냄비가 구석에 놓여 있었죠. 민수는 그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새벽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아버지가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린 민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님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손님 없다고 국수 양 줄이면 안 된다. 배고픈 사람 배 채우는 게 우리 일이야. 아버지는 허리를 펴지도 않고 국수를 삶았습니다. 그릇에 담을 때는 사리를 하나 더 얹었죠. 손님이 놀랄 때마다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힘내지. 민수는 냄비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푸른 그릇. 자신이 만든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손님을 굶기지 않는다. 직원을 굶기지 않는다. 가맹점주를 굶기지 않는다. 그게 회사 철학이었죠.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옆방을 바라봤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알이었습니다. 오후에 아이가 말했었습니다. 아저씨,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도 간판 제대로 된 국수집 하나 내요. 엄마 아빠 빚도 갚고요. 14살 아이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재개발로 집이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7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떡볶이 팔던 22살이었죠.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달동네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되돌리는 일도 아니었죠. 지금 곁에 있는 아버지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리 같은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던 기억. 배고픈 사람 배 채우던 아버지의 손.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리가 국수집에 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저씨. 소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예전에 도연산업 경비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고 난 날 밤이요. 아빠가 집에 왔는데 막 떨고 있었어요. 울면서 뭔가를 서랍에 숨겼거든요. 소녀는 봉투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작은 USB였죠. 이게 뭔지 몰랐는데요. 어제 찾아봤어요. 민수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USB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이었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간 가동 계속 돌려. 납기일 못 맞추면 우리 다 잘린다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말투였죠. 설비 점검은요? 경고등 계속 켜져 있는데. 신경 끄고 돌려. 괜찮아.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전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뭐래? 설비 교체 예산 나왔어? 내년으로 미뤄졌대. 일단 지금 거 그냥 쓰래. 폭발 위험 있다고 보고서 올렸잖아. 알아서 해. 우린 명령만 따르면 돼. 변호사가 민수를 받습니다. 이거 결정적입니다. 회사 측 고해 과실 증명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죠. 과거 공장 주변 CCTV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서류도 열람했습니다. 7년 전 사고 조사 보고서도 다시 뒤졌죠. 사흘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도연산업이 제출한 설비 점검 보고서였습니다. 날짜가 조작돼 있었죠. 사고 나기 한 달 전 점검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론 6개월 전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자료를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다 이메일 한 통을 발견했죠. 도연산업 홍보팀에서 시에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추모공원 설계 의뢰건이었습니다. 산재 추모공원 조성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 위령비 사진은 언론 배포용으로 활용 가능.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모공원이 홍보용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이미지 개선에 이용한 것이었죠. 민수는 자료를 들고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도연산업, 산재 희생자 홍보에 이용. 포털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쓰레기 기업이네. 추모공원이 홍보용이었다고? 이런 회사 불매해야 한다. 민수는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국수를 삶고 있었죠. 아버지. 민수는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증거 다 모았어요. USB도 있고 서류도 있고 증언도 확보했어요. 아버지는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 둘의 일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같이 쓰러졌던 사람들 모두의 일이에요. 23명이요. 그분들 가족들이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숨지 마세요. 같이 가요, 아버지.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란 천막이 펄럭였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판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민수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7년 전 공장 폭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함께 해주시겠어요? 우리 힘을 모아야 해요. 민수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중심가 호텔 회의실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유가족 15명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보상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이름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 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유가족들과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피고인석에 강도연이 앉았습니다. 도연산업 회장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는 정당했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증거 1호, USB 음성 파일을 제출합니다. 법정에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야간 불법 가동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설비 경고를 무시하라는 통화 내용도 재생됐습니다. 강도연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2호, 조작된 설비 점검 보고서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날짜가 수정된 흔적이 선명했죠. 증거 3호, 경비 일지입니다. 사고 당일 야간 가동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강도연은 변호사와 속삭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죠. 증거 4호, 브로커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피고인 회사에서 8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강철수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증인, 7년 전 일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저는 공장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회사 사람들이 왔어요.
죽은 걸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아들을 위협했어요. 거절하면 아들도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제가 도망간 줄 알았던 아들 앞에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죠. 증인 하나리 양,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소녀가 올라왔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증인, 아버지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한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우리 아빠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회사도요. 그래서 아빠는 증거만 몰래 숨겨놓고 떠났어요. 소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거라고요. 그때 USB를 주라고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도연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쿵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산업 하청 공장은 불법 하청 노동착취 사업장으로 공식 규정한다. 회사는 피해자 전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가 배상하라. 강도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죠.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죠.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가 민수 앞에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법이 늦어도요. 사람은 끝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긴 이유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수는 뒤를 돌아봤죠.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리도 웃고 있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언덕 달동네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새 그릇 국수, 파란색 천막 대신 제대로 된 나무 간판이었죠.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대기업과의 소송을 마쳤습니다. 언론 전쟁도 끝났죠. 프랜차이즈 대표 자리는 후임에게 대부분 넘겼습니다. 주 3일은 본사에서 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국수집에 있었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면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반죽을 밀고 있었죠. 손에 힘을 빼야 해. 그래야 면이 부드러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옛날엔 너 하나 먹이려고 국수 말았는데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 다 같이 먹이자. 그게 더 좋아. 민수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년 만에 찾은 평온이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좁은 가게였지만 따뜻했죠. 하나리가 학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요, 새 그릇 세트 인기 메뉴예요. 가족끼리 나눠 먹으면 더 맛있대요.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죠. 민수는 국수를 삶았습니다. 아버지는 육수를 부었습니다. 하나리는 그릇을 날랐죠. 세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가게는 조용해졌죠. 세 사람은 국수 한 그릇씩을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주황빛이 가게 안을 물들였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추모공원 위령비가 떠올랐습니다.
23개의 이름들이 생각났죠. 이제 그 이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입에서 고마움의 이야기로 불렸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아버지는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그럼, 이만하면 충분해. 하나리도 웃었습니다.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습니다. 큰 사업도 화려한 성공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가는 대신 국수를 끓였습니다. 민수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나리는 웃었죠. 이게 우리가 다시 찾은 정상적인 하루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수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에 작은 종이를 붙였죠. 오늘도 세 그릇 같이 나눠 드세요. 삐뚤삐뚤한 손글씨였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졌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죠. 세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리가 민수의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함께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피해자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밥이 되는 사람이었죠. 가게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의 손으로 정의는 다시 세워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따뜻한 한 그릇이 되어주는 여러분, 당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